제가 맞아요. 그래? 아니 전 처음 하는 거라서 아직 좀 우리도 다 처음 하지 뭐. 굉장히 좋은 방송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냥 뭐 세미나 같은 데서 발표는 많이 이렇게 해보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학생들하고 좌담식으로 토크 콘서트식으로 하는 거는 드물죠. 아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이제 사람도 안 치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가령 그렇게 하자고. 네, 맞아요. 사실 요즘 이것도 다 익숙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지. 근데 이제 홍보 자체가 잘 안 돼서 신입생들이 학교에 이제 조금 그 아예 뭐라고 해야 되지? 소속감이라고 해야 그렇지. 되나?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렇게 그때 1학년 때 오라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나왔다. 그 지방에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 네. 그 학생들도 다 올라오고 그래도 이 홍보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못 본 애들은 녹화로도 본다고 하니까 네, 그분들의 시간이 크게 그렇게 좋아요. 5분에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5분에 좀 딜레이가 아, 그 질문을 준대로 할 거야. 아니요, 좀 다르게. 왜냐면 질문 수준이 너무 이제 높은 친구도 있지만 낮은 것도 있어서 제 나름대로 대본을 만들어봤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낮을 수도 있어요. 질문 대한 수준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재밌게 하면 되지. 또 연애 이런 것도 여쭤도 보니까. 마음대로. 대답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이번 게 잘 되면 다음에 가을 때도 좀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교수님 연구실로 기습해서 게릴라 인터뷰 하고 있는데. 아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엄청 봤어요. 교수님 쫄고 있다 그냥 활짝 나가는 모습도 생방으로 나가고 사실 1분 뒤에 딱 그 없었던 일인 것처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돼. 이게 원래 이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형님들 모시고 인터뷰하는 것처럼 편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잘. 그냥 마이크를 준비하긴 했는데 이게 좀 안 될 수 있어서 목소리를 살짝 그러는데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분이 가서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닫히는 예. 닫히나요? 네, 다음 슬라이딩 혹시라도 네, 이제 5분이 돼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 학생회 회장 인류학번 양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신입생들은 교수님을 못 보고 재학생들마저도 교수님들 얼굴 보면 굉장히 반가울 정도로 자주 못 뵙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고자 교수님들과 만나서 좀 우리와 친숙한 그 채널인 유튜브를 활용해서 교수님들을 만나 뵙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입생들은 이제 교수님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한 분씩 좀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학부 한홍렬 교수입니다. 1학년 학생들 중에는 저를 수업을 통해서 만나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면 주로 저는 국제경제학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규 교수이고요. 저는 2학년 미시경제학 완하고 그다음에 3학년 산업조직론 그리고 정보통신경제론 4학년 법과경제학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제학과 류한별이라고 하고 저는 노동경제학을 주로 가르치고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1학년 수업은 현재 경제원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학교 생활에 관한 질문 가볍게, 그리고 이제 뒤로는 이제 좀 무거운 주제죠. 취업에 관련된 거를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 진행에 앞서서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좀 열풍인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이 궁금해서 이슈 체크, 경제학부만 이슈 체크 이런 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좀 코인, 비트코인이 정말 열풍인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비트코인으로 많은 부분이 잃었죠. 그래서 말 실명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많은 친구들이 비트코인이나 이제 주식 이런 것들로 마음 가슴앓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이제 대학생 신분에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너무 과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한 분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김 교수님 전공 분야 아닙니까? 비트코인은. 잘 모르는데. 네. 글쎄요. 그건 뭐 저도 뭐 옛날에는 주식 투자를 하고 했던 데도 있고 뭐 거의 많이 하진 않는 편인데 글쎄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세대천한다 그랬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든지 과한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어떤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는 그걸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럴 내가 자격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당장 직접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벌게 왜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른 일보다 돈을 벌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냐 생각해보면 여전히 나는 우리 사회가 참 미래가 불안하다. 요즘 유행하는 얘기인데 우리 사회를 이제 지배하는 정서가 불안. 그 불안이라는 심리가 어디라도 매달려서 그 돈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 자체를 불안한데 불안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자체가 워낙 위험한 행위다 보니까 조금 더 침착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탓도 있지만 살짝 그래도 자중하면 좋겠다. 그거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투자에서 좀 알아서 하는데 입에서 보기에 조금 그런 내가 돈 주고 하라는 건 아닌데 뭐 어떡하겠어. 전공 분야이신 코인. 네. 저는 이제 정보통신 쪽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만 그 사실 우리가 경제학은 미시경제학에 나오는데요. 미시경제학에 나오는데 이제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분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산하다. 그래서 계란을 그 격언에도 서양 격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Don't put your eggs in one basket. 그런 말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거고 왜냐하면 주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더더구나 변동성이 더 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자기가 진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한 10%만 그렇게 위험한데 투자를 하고 나머지 90%는 안전한 데에다가 투자를 하고 운영하는 게 그게 여러분은 이제 학생이니까 마음이 우선은 좀 편안해야지 우선 학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이거 투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한 10%만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비트코인 제 주위 뭐 친구들 중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뭐 종종 있는데 뭐 저는 그런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본인의 시간이 거기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본인의 기분이 그 주식의 오름과 낮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학이고 그쪽에 관련된 연구가 제가 인생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부분인데, 주식이나 이쪽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내 전문 분야에 대한 그 깊이를 이렇게 가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을 이제 뭐 김용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0% 20% 이렇게 적정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막상 주위를 보면 또 이게 그렇게 이성적으로 한번 따기 시작하면은 또 계속 넣게 되고, 그러고 항상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주식 이걸 보고 있고, 저는 아직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매 시간 매일 뭐 이렇게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 5년 10년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좀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내 시간도 그렇게 뺏기진 않고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단점이 있어요. 10년짜리 롱텀 보고 한다고 해도 또 보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보면. 내가 이거 한 마디만 더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내가 요즘 좀 화가 난 게 나는 사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재미있게 생각했는데 뭐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든 자유이긴 하지만 그 금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말 한두 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물론 그걸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돈을 좀 벌려 그러다가 그 몇 사람들의 영향력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이 휘둘려도 되느냐,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이 또 이런 얘기하면 뻔한 얘기한다 싶지만 사실 나는 큰 부자가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차도 없어요. 차도 아니고 뭐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 돈이란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는 아무 다른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아까 한 군데 담지 마라 그러는데, 투자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쓸 시간 자체를 좀 골고루 배분해서 그 투자의 범위를 넓게 생각해야 된다. 공자 말씀 같지만 우선순위를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인생 주식 투자도 인생의 일부고,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정 수준의 에너지만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에 투자해서 만든 수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감이 크지 않아요. 지나보면 돈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교수님의 이 일론 머스크 디스는 방송의 길이 남는 디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전문 분야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코인 투자하시나요? 저는 비트코인에는 투자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거를 아직도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가 너무 이제 새로운 거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자산으로 인식하기에는 아직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많은 그 코인으로 열떠고 있는 다른 학우분들도 교수님들의 이런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슈 체크인데요. 아까 교수님이 이제 코인이나 주식에 열중하는 것들이 어떤 불안에 오는 하나의 이제 행동 작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교수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조금 재밌는 좀 통계 자료를 봐서 소개를 하나 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대학생들한테 뭐가 가장 고민이라고 물어보면 취업이 고민입니다. 네. 진로가 고민입니다. 하지만
대나무숲 커뮤니티라고 익명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12개의 데이터를 조사를 했어요. 불안이랑 키워드로 그런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불안하나를 봤을 때 1위가 이제 연애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이 고민이다, 진로가 고민이다 하지만 익명으로는 이제 연애에 대한 고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많은 대학생들이 그래도 연애에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연애 상담 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긴 하겠지만 뭐가 쑥스러워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연애에 많이 걱정을 하는데 저도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도 스펙이라고 하는데 연애를 이제 대학생 때 취업에 가장 중요한 시기 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연애도 어떤 취업 시간을 뺏는 어떤 기회비용 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취업이 우선이지 연애 좀 뒤로 미뤄야 된다. 우리 세대는 그런 소리가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 어떤 쪽으로? 연애하고 취업하고 그 둘 다 놓고 선택의 대상 또는 시간의 엘로케이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 해봤죠 사실은. 그거는 둘다 당연하지.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연애라는 것이 어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않습니까? 연애라는 것이 우리가 뭐 진짜 투자하듯이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 때 연애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보통 교통사고하고 비슷하다 그러죠. 교통사고. 풍하면 사귀는 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하게 될 수도 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도 때도 미팅도 하곤 했지만 사실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누구를 좋아하고 만나게 되는 것은 일종의 사고랑 비슷하다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획해서 만난다는 말 자체가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은 사고를 내는 편이셨습니까? 당하는 편이셨습니까? 보면 알잖아요. 늘 사고를 당하고 살았지. 뭐 어떻게 뭐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무거운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뭐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뭐 여기서 생략하겠는데 연애라는 것이 그런 사회 경제적 배경 그것의 의미가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대하는 태도도 일종의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걸 생각하지 말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본질적인 측면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맡겨두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그리고 연애하면 공부할 시간도 많이 늘어나. 왜죠? 돈 안 쓰고 도서관 가 있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카페를 가더라도 책과 함께. 그렇죠. 교수님은 혹시 네, 어떻게? 한 교수님이 아주 명언을 해주셔서 거기에 감탄하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래요. 연애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일 이제 누구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뭐 지금 공부 때문에 뭐 바쁘니까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가 없다.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성 교제는 기회가 된다면 네, 기회가 된다면은 하는 거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연애는 사고를 내거나 그래도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저거 이제 너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좀 로맨티스트한 이제 시대에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교수님은 좀 비교적 더 이제 저랑 가까운 세대인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연애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굳이 공부를 위해서 연애를 마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위해서 취업을 취업을 위해서
취준생들 뭐 어때 반대로 보면은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더 오래 지내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취업 준비를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거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는 좀 생각과 다르게 경제학 보니까 이성과 논리를 따지고 아니 그게 오해인데 네. 우리가 왜 그 이성교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게 됐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이런 문제 요즘 현상을 보고 많이 느끼는데 아마 그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혼에 대한 부담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이 결혼이 갖는 그런 경제적 또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연애를 하다 보면 그 연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클시브하게 와 보면은 자꾸 이 연애하는 것에 비용이 크게 느껴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사실은 나무라기보다는 역시 그것도 우리는 경제학자들이니까 그런 사회적인 데 아무래도 문제를 찾게 되고 그래서 이건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제일 재밌는 사람이에요. 허경영이라고 옛날에 대통령 선거 나왔던 그 공중부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번에 공약이 그거였잖아. 그거 연애 이 시대 가면 연애 비용 대주겠다고. 데이트 비용을. 그런 것들이 정말 허황한 얘기인데 나는 우리 그 세태를 상당히 코믹하게나마 잘 반영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좀 들어요. 그냥 우습게 만든 얘기 아닌가. 네. 교수님들은 이제 모두 연애를 좀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찬성하고 말 일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당하는 거죠. 연애는 분명하게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학우분들 중에서도 저 후배도 몇 명 만나봤는데 CC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 CC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보통 과 CC를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과 CC를 했던 사람은 이제 말리는 분위기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과 CC가 거의 한 99%는 안주게 끝나더라고요. 이제 연애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학부생들에게 과 CC나 첫 번째 선택지 과 CC, 두 번째 선택지 캠퍼스 CC, 세 번째 아예 무관하게 외부에서 만나기 이 세 가지 중 그래도 연애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올바른 연애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셋 중에 딱 그냥 선택지 하나 주고 간단히 딱 한 줄 정도. 계속 수수로 얘기했는데 내가 아까 비유하자면 교통사고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당하고 고속도로에서도 당하고 시내에서도 다 당할 수 있는 게 물불 가리지 말라고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연애는 결국은 다 후회를 하게 됐지. 사람은 왜냐면은 말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게 되는 게 연애거든. 이걸 뭐 분류를 해서 찬성 반대한다는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가십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참 별얘기 다 하고 산다는 생각이 드는 느낌에는 과 CC가 워낙 폐해가 심합니다. 왜 친구들한테 예, 그렇죠. 제 주변에 실명을 언급하기는 힘들겠지만 거의 한 99%가 안 좋게 끝나서 교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아마 우리 많았죠. 지금은 그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수학여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3학년 되면은 수학여행가 주로 제주도로 많이 갔는데 이제 과 CC들도 거기 포함되는 수가 있죠. 이러면 경제 언론에서 배웠겠지만 그것이 갖는 외부 경제성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 불경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연애를 경제하게 교수님은 어떻게 셋 중에 만약 교수님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교수님 경험이 많지 않겠습니까? 연애 경험이? 셋 중에 나는 이걸 하겠다. 과 CC, 캠퍼스 CC, 외부에서 만나기. 글쎄요, 사실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또 여전히 기분을 맡기겠다. 네, 한 교수님 말씀대로 교통사고로 아파트 단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도 두 교수님을 동의하고 먼저 찾아오는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선착순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폐해가 있는 거죠? 과 CC를 하게 되면 네. 이제 학교를 못 들어옵니다. 경상대. 왜? 네, 만나면 이제 어색하니까 쑥스럽지 않아요. 교수님이랑 저랑 연애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잘못을 했는데 생각도 하기 싫지만 그렇죠. 꼴들이 귀찮아요. 그런 의미로 아마 교수님들 후배 이제 그 대학 원생들 찾아보면 좀 상대 오기 꺼려하는 애들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그쵸.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쵸. 대면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학교를 잘 안 오게 된다. 그런 그렇죠. 잘 안 됐을 때 피해를 예, 얘기하는 거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연애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서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님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해석하기로는 경제학부생의 해석하기로는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가 친구를 만나는데 자존감이 낮은 상태다 보니까 대인 관계가 쉽지 않다. 너무 이 친구가 비교되는 것 같다. 이 친구는 막 옷이 막 명품, 막 샤넬 이런 건데 나는 막 보세 이런 거 입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많이 낮음으로써 생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혹시 자존감이 낮아질 때 그때 좀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니면 지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거꾸로 좀 합시다. 이제. 네. 어려운 자존감. 네,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존감.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사적인 얘기지만 힘들 때 그냥 어떤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냥 인생은 관뚜껑에 못 박을 때까지 모른다. 그래서 뭐 내가 지금은 뭐 모자라고 뭐 그러지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언젠간 또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누가 또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고 이게 항상 사이클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좀 내가 부족해 보이고 뭐 그래도 그냥 그거를 가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말.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오겠지. 그래. 오늘을 노력하다 보면 내일은 밝은 날이 올 것이다. 네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자존감, 낮아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꾸 이제 좀 서열화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들어가면 성적을 매기잖아요. 저는 그게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성적을 무슨 학급 석차도 매기고 과목 석차도 매기고 그거에 평균도 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그게 학생들로 하여금 굉장히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원으로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서열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은 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서로 어떤 위치에 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식으로 다른 인정해주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걸 자꾸 잊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그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자칫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데 사람은 서로 다 이제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어진 그런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식으로 그리고 나는 뭐를 잘하나 하는 나는 뭐 음악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잘한다든지 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든지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좋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장점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뭐를 잘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네. 자기만의 장점을 찾아보자.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자존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그 오스카상 탄 윤여정 씨가 자기 연기의 원천은 콤플렉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그 종류는 다르지만 그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마찬가지고 뭐 얘를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콤플렉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콤플렉스가 사실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세대 잘못이에요, 그죠? 공부만 잘하면 된다. 성적 가지고 모든 걸 자존감을 느끼게 만든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근데 마침 경제학과에 들어봤으니까 이제 국제 경제학 수업 들으면 제일 중요하게 듣는 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거든. 다르기 때문에 분업도 해서 경쟁 과정 분업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듯이 그 사람 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한 그걸 진짜로 믿어야 돼요. 정말 다르거든. 그런데 한 가지 기준으로 내가 자존감을 못 가진다는 것은 너무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다르다는 인식을 진지하게 하면은 그 문제를 해소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으로 믿어야겠네요. 진짜 다르다. 다르잖아, 진짜. 진짜 다르잖아요. 정말 다르고 사람들 용도라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용도가 있는데 하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쓸데없는 콤플렉스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근데 이번 교수님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실 수 있겠지만 컴플렉스 갖는 행위는 비용과 그 수익 이런 거로 따져봤을 때는 뭐 이거는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 있는 학생들은 또 컴플렉스가 많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그런 자존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사실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어떤 때는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겨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온 얘기지 뭐 우리가 지금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는 사람 그런 리가 없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겨내는 것이다. 강사. 이겨낼 필요도 없고 다른다는 거 알면 돼요. 그냥 그게 도움이 되지. 맞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이슈 체크 끝났습니다. 이슈 체크, 코인 문제, 뭐 자존감에 관한 불안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런 이슈 체크가 끝났는데 그다음 이제 학교 생활에 관한 질문을 하려 하거든요. 이것도 교수님들에게 여쭤보면 모르겠어요. 어떤 답변이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 학교 생활, 대학교 학교 생활 중요한지. 제 생각에는 제가 학생회 회장이 되면서 작년부터 학생회 참여율을 또 나름 추적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면 올수록 그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제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이제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취업도 거의 입학하자마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취업에 관한 또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하지 않나. 열심히 한다. 인간관계를 열심히 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지한 인간관계를 과연 쌓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갖더라고요. 교수님들은 대학교 인간관계가 정말 살면서 중요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교수님들의 생각. 교수님 반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죠. 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깊게 만나는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어디 뭐 모임 자리에 가는 거를 마다하진 않는데 이제 거기서도 몇 명이랑 좀 친해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 교수님이 이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끊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관계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것인가 이건 좀 궁금합니다. 인간관계를 끊고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같이 그 내가 꾸는 꿈을 같이 걸어갈 동료가 몇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가는 길은 좀 너무 지치기도 쉽고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일단 정보력에서 너무 뒤처지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사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면 많이 만나는 게 좋고 저처럼 뭐
너무 많이 만나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다 보면은 이렇게 좀 소수에 정말 잘 맞는 사람이랑 좀 깊이 해서 그래도 저는 그 만남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정보력과 좀 지쳤을 때 같이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이런 힘이 없고서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는 건 좀 비효율적이다. 인간관계로 피로해지는 학생들한테 만약에 이런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뭐 내 개인적인 사생활 즐기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취업할 때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는 그래도 네. 대학교 인간관계가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대학교 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1학년들이 이렇게 친구들을 클래스룸에서 못 보고 그런 거 참 안타까운데 내가 대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만나는 친한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같이 수업 듣고 같이 서클 활동, 우리는 서클이라고 그랬는데 서클 활동하고 같이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뭐 같이 미팅하고 뭐 그랬던 친구들하고 아직도 이렇게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많이 배움도 있고 저 친구는 참 저런 거가 참 멋있다. 또 저 친구는 저런 활동을 하는데 참 본받을 만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람하고의 관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이렇게 물론 이제 아마 우리 회장이 질문하는 거가 혹시 무슨 시험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CPA 시험이라든지 그런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은 물론 조금 이제 소원할 수가 있겠죠. 좀 내가 요새 좀 바쁘니까 이해하고 하고 한 1년, 2년 동안 좀 연락을 좀 덜 하고 지내는 건 이제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친구하고 아예 이제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죠?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또 친구잖아요. 그죠? 저 친구 요새 뭐 시험 준비하느라고 좀 바쁘대더라. 우리 좀 덜 괴롭히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학년, 1, 2, 3학년 때 친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교수님은 이제 대학 생활이 되면서 네. 그 조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대학교 진짜 친구들이 실제로 도움이 많습니까? 그러면 대학교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사회성을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그냥 쭉 주어진 틀 안에서 공부하다가 대학교 1, 2학년 때 그래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사회성을 키우는 훈련을 할 때가 보통 대학교 1, 2학년 때인데 그때 친구들이 평생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거 방송 나가면 내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은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세대 차를 제일 많이 느끼고 살짝 불안해지는데 왜냐면 나는 그렇지만 우리가 세대가 차이 나는 사람들을 서로 100% 이해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는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더 낫다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래도 혹시 많은 비난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기는 되네요. 왜냐면은 솔직히 우리 세대는 이런 질문 자체가 좀 너무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회자가 너무 개인의 관심에 치우쳐서 질문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학생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받아서 객관적인 질문이에요. 진정한 고민입니다. 제 생각엔 교수님들이 이런 자들 더 많이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정말 그 현실성이 없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 1학년 그때 PBL 학생들 만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갖고 있는 이제 인생 쭉 돌이켜보면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이 갖는 의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20대, 30대 다 다를 건데
지금 대학 다니면서 갖고 있는 시간의 가장 큰 강점이 뭐랄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어디서 보냐면은 인생 살면서 가장 비실용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요. 흔히 말해서 아, 쓸데없는 일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취업하고 관련 없고 성적하고 관련 없고 그런 일을 많이 한다 보면 불안하고 그렇죠. 이럴 건데 길게 생각해보면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성격을 규정 지으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쓸데없는 많은 관심과 그런 활동들이 이제 나이 들어 시간이 지나지면 엄청나게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쩌면 그렇죠. 쓸데없는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나는 사람을 사귀는 건데 항상 그 순간에 가치 있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네. 내가 옛날 수업할 때는 수업 듣는 학생들 보고 동창회 가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직장 가면 같이 일을 하고 이런 사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쓸데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쓸데없는 일을 나는 더 많이 하라고 생각하고 시간 지나면 그것이 갖는 가치라는 것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쓸데없는 일을 지금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잖아요. 지금 대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 전제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되려면 대학생 때 그러니까 성공이란 거를 목표를 두고 대학생 때 많은 학생들이 한 80%는 대학생 때 결정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만약 그 말을 들으면 제 생각 아니다. 학생이 그 말을 들으면 교수님 때는 기회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이때 쓸데없는 일을 하고도 앞으로 대학생 졸업하고도 더 열심히 해서 성공이라는 자리에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기회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럼 대학생이 지금이 기회가 가장 많은 시기인데 이 기회 많은 시간에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불안감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 아니라 이제 맞아요. 예측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미안하다는 것밖에 없지. 우리는 그때 살았고 지금 이 사람들 우리가 농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여전히 우리 세대하고 비교하지 말고 본인이 나이 들었을 때 이제 지금 20대들은 앞으로 기대 수명이 100살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20대, 30대, 40대 쭉 비교를 해보면 그나마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제일 많은 시기니까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에 맞춰서 자기가 시간을 엘로케이트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시청자 수를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좀 생각보다 폭주를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볼게요. 제가 5분 정도 교수님도 쉬시면서 시청자들이 만약에 너무 많으면 저희가 구독자 수가 없어서 몇 명 못 들어오거든요. 네, 구독자 수가 몇 명 못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서 구독자 수가 너무 많다 싶으면 채널 하나 더 파야 돼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휴식 시간 있대요. 왜냐면 생각보다 교수님들이 너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로시 말고 잘못했네.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오케이. 큰일 났네. 이제 내가 이거 그만하고 이제. 네, 교수님들 지금 저희가 구독자 수가 없어서 시청자 수가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한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죄송합니다. 학생회가 유튜브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초보 유튜버라서 이런 실수가 생겼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채널을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그러니까 실시간 시청자 수를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좀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실시간 라이브인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줘서 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셔서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 뒤에. 의자를? 괜찮아. 그렇죠. 이거 강의실로 할까 옥내부로 할까 고민하다가 뭔가 교수님들에게 연애 상담도 하고 하려면 좀 따뜻한 분위기를 내야 할까 해서 오늘 충격받았어. 진짜 충격이에요. 진짜 교수님들 나 때는 이제 아예 이제 연애 고민이란 게 그게 사실 못하면 고민인 거지. 그러니까 저하고 한 혹시 교수님이 죄송한- 대학을 죄송한 자리를 조금만 다 이쪽으로 조금 옮기실 수 이쪽으로 있어요? 갈까요? 아니 그대로 조금 더 이게 그러니까 저희 때는 5도 소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학만 나오면은 1980년 그렇지. 때는 대학 나오면 취업이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취업에 대한 걱정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때는 졸업하면 되게 직장 구하고 그다음에 뭐 직장 다니다가 결혼하고 뭐 그래야지 하는. 그리고 우리 때는 결혼 연령이 20대 후반이었거든요. 26세 남자 같은 26세에서 30세, 여자 같은 25세에서 28세. 자리를 중에 죄송한데 네. 혹시 자리 좀 다시 조정해 어떻게 앉으라고 저희가 말씀을 얘기를 네, 5분 뒤에 본격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5분만 기다려주세요. 형이 저쪽으로 어머니 이쪽으로 화면을 보고 이렇게 네. 앉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됐어요. 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큐레이터? 저희가 1부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1부가 이렇게 학교 생활에 대한 이제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을 했는데 교수님 때와 저희 때가 좀 느끼는 체감하는 뭐 어떤 분위기 같은 게 달라서 저희도 놀랐고 이제 많은 학부생들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댓글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학생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을 해주고 계시고 질문은 아직 별로 안 달아주셨는데 그리고 이름 같은 거는 제가 익명을 철저하게 할 거기 때문에 좀 편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좋다고들 해주시고 또 한번 댓글을 한번 읽고 다음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김영빈이란 친구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거 좋은 댓글이어서 제가 익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잠시만요. 김영빈이라는 친구가 댓글을 교수님께 질문 하나 올렸는데요. 곧 퇴근을 하고 집을 가야 해서 미리 질문을 남깁니다. 질문입니다. SNS에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학문별 방법이라는 유머가 올라왔습니다. 유독 경제학만이 타 학문에 비해 추상적이면서도 직관적이지 않더군요. 맹큐의 경제학에도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가 기억이 납니다. 경제학자처럼 사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제학자처럼 사고하는 방법. 쓸데없는 질문. 아니 저는 이 얘기를 경제학 원론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 시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 경제학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르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고 교과서마다 많이 있지만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 교수님들마다 다 비슷하거나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지나고 보면 결국은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수요와 공급을 생각합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면 뭐 또 고리타분한 얘기하고 또
그래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 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어떤 물건값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수요 공급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수요와 공급을 잘 활용해서 분석을 하면은 그 상황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한 가지를 들려면 몇십 년이 지나도 나 개인적으로는 남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더라. 다시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 거야 나는. 이해했습니다. 혹시 교수님들 중에서 그 냉장고에 그 뭐야 코끼리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기반 아이디어 있으면 한 분 말씀해 주실 수 되게 있을까요? 간단한데 간단하십니까? 조교시키면 되는데. 아, 진짜 댓글 뭐라? 네, 진짜 댓글로 이제 무슨 말만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이게 학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그런 농담이에요. 추상적이지도 않고 직관적이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이게 우리 다 쓰는 농담이라니까. 교수님 하시는 저는 그 농담처럼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거랑 뭐 무인도에서 캔을 주웠는데 뭐 경제학자, 물리학자가 어떻게 보냐 이거였을 때 이제 경제학자는 거기서라면은 이제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갔다고 가정하죠.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될까? 이 경제학은 사회를 축약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했다고 가정으로 뭐 유틸리티 펑션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가정 더 좋은 거 조교시키시고 이제 그 가정을 하잖아요. 교수님 간단하게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겹치지 않는 걸로. 잘 아이디어가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너무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김영빈이라는 친구는 원래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밝혔지만 앞으로 나온 댓글은 철저하게 익명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취업. 네, 이제 좀 무거운 질문인데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취업을 해보려고 하기 전에 제가 미리 학생들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게 경제학 뭐 잘해야 되니까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경제학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잘해야 되냐고 묻는 거 보니까 이게 과연 나중에 취업에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나중에 딱히 쓸 데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경제학 잘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좀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런 질문에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학 잘해야 되는지. 심각한 질문인데. 요거는 심각한 질문이라서 좀 심각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대학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지 몰라도 나는 대학 교육이 볼트와 너트를 만들어내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능력을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다. 나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경제를 잘 해야 되느냐? 이걸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짬 마켓을 보면은 보통 경제학 학생들이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학부에서 경제학을 가르칠 때 우리 유학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 수업을 다른 전공 학생들도 경제학 수업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위들 아웃, 잡초뽑기라고 표현 많이 하는데 그걸 통과하면은 어느 자질을 인정받고 그 통과 못하면 조금 모질한다 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렵다는 뜻도 되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경제학과를 졸업하면은 내가 어떤 스페시픽한 지식을 사실 학부 졸업해서 특정 분야에 얼마나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질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경제학과를 졸업하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전문 분야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미국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학과 졸업생이라면은 어떤 걸 가르쳐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미안하지만 다른 전공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조금 자신감을 가져도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도 좋지 않나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 같은. 그럼 여러분들이 학부 졸업하고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어떤 분야라고 하든 그걸 내가 잘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는 경제학과가 굉장히 효과적인 전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보다도 이 사회를 이해하고 뭐 우리가 테크니컬한 거 많이 우리 교수님들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알면은 사회 나가서 얼마든지 다른 것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고 있고.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좀 앞으로 당신들이 가르쳐만 준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난 경제학부 그럼요. 졸업을 했으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른 교수님도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한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경제학은 이제 사회과학 그런 중에서 어떤 기초에 좀 해당하는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론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다루죠. 그래서 경제학은 뭐 자연과학하고 공학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 경영학이 무슨 뭐 공학이라고 한다면은 경제학은 물리학 같은 거, 그러니까 공학 밑에는 물리학의 어떤 그런 기초가 있잖아요. 뭐 역학이라든지 뭐 그런 게 다 물리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리학을 알면은 공학을 쉽게 이해하듯이 경제학을 알면은 경영학의 뭐 재무관리의 이론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쪽의 이론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회과학의 좀 기초가 되는 학문이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 방법론도 많이 가르치고요. 그래서 경영학 박사과정에 가기 위해서 경제학에서 학부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경영학 박사과정 같은 데서 좋아해요. 왜냐하면 분석 방법론 수학도 많이 하고 분석 방법론도 많이 배우고 이론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 친구는 아마 논문을 잘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 네. 또 또 하나 덧붙이자면 뭐 사고를 되게 논리적으로 기를 수 있는 좀 그런 트레이닝을 경제학 4년 과정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말씀 끝까지. 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제 4학년인데도 경제학을 이런 트레이닝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전과를 고민하시거나 이제 실제로 경제학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을 채용하게 될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어리지만 그래도 기성세대지 않습니까? 그 기성세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경제학 전공에 대한 관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전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인정을 받고 다른 과 학생들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경제학과 학생들이 인성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항상 균형을 공부하잖아, 균형을. 그래서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그래서 지금 경제학 어떤 시험이나 과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저희 경제학부는 교수님 말대로 자아 트레이닝 과정, 그러니까 어디에 내놔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준 이제 경제학부 출신이라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다양한 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도 저도 아니다라는 또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기업이다, 창업 가자, 사기업 가자, 전문직 가자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만약 교수님들이 이 시대의 다시 지금 신입생이나 취준생이라면
공기업, 사기업, 취업, 창업 이 네 가지 중 혹시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거고 그 이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공기업, 사기업, 취업, 창업, 이 네 가지 중 공기업, 사기업, 창업, 전문직 네, 이 네 가지 중에 이 시대의 취준생들이라면 어떤 거를 선택하실지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걸 권하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가운데로부터 가지고 있는 네. 참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이제 분야를 정하는 거는 우선 자기의 이제 적성하고 제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항상 그 취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세미나나 아니면 그 경험자들의 이제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4월 말에도 우리 졸업생이 4월 말이었나요? 그때 저 한국 IBM의 조 과장이 그 우리 졸업생인데 와서 이제 취업 세미나를 해줬거든요. 근데 자기도 항상 고민하고 그랬더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이제 취업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공기업을 좋아하는지, 사기업을 좋아하는지. 공기업과 사기업은 좀 그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공기업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좀 해나가고 대개는 좀 독과점적인 그런 거가 많잖아요. 근데 사기업은 어때요? 사기업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새로운 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에 대한 보수가 또 바로 주어지기도 하고 그 대신 일이 잘못되면은 사기업은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또 자기가 또 예를 들어 전문직을 또 원한다든지 자기가 또 창업을 원한다든지 자기는 어떤 이렇게 매여 있는 거가 싫고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하면은 또 이제 창업을 하는 거고 물론 창업에는 또 리스크가 이제 상당히 따르지만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강조했던 것, 또 많은 그 취업에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놀랍게도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의 한 30% 정도가 3년 내에 그 회사를 떠난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하고 잘 안 맞는 어떤 거에 우선 취업을 목표로 해서 이제 들어갔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노력이 먼저 이제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좀 더 까다롭게 더 질문하자면 좀 취업이 그러니까 취업이든 뭐 사기업에 취업을 하든 공기업에 취업을 하든 제가 아까 말한 4개 선택지 중에서 취업 그러니까 아무튼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거를 리스크라고 가정한다면 그 리스크를 줄이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4가지 중에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선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하고 그쵸.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가장 줄이고 가장 좋은 리워드가 있는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쵸. 내가 그게 뭐라고 대답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사실. 교수님의 입장에서 교수님 그러게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워낙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 목표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급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케이스를 본다면은 나는 인생이라는 것이 길게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순간의 선택의 집합이다. 나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완벽주의자가 아니고 인생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가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지금 딱 있으면 이거냐 저거냐라는 선택의 길에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최선에 다해서 선택을 하고 그래 가면 아까 3년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그때 가면 퇴사를 포함해서 또 다른 선택지가 또 나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그 4개를 고르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선택지가 진짜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선택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거 지나가면 또 선택해야 될 시점이 또 와요. 그러니까 지금 4개 중에서 고르라는 얘기는 마치 인생의 목표가 제일 좋은 게 정해져 있는데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그래 도달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나는 그건 별로 안 믿어요. 안 믿고 오히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이 무엇이고 그게 충실함으로써 또 그 다음 선택지가 나한테 주어지는 퀄리티가 좋아지고 또 잘 선택하고 노력하고 뭐이지만 지나보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대답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전략적일 수도 있겠네요. 1, 2학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좀 선택지 늘려나는 과정으로 이미 여러분은 선택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부 안 하고 당구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순간순간에 선택을 이미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선택이 나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선택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어떤 선택이 내가 지고 있는데 그게 뭐가 제일 좋은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비현실적이고 좀 게으르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과연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지 인생의 사지선다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이제 선택지를 생각해두고 열심히 살자. 지금 내가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지금 내가 거니까 당장 내가 뭘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나한테 놓인 선택지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그 선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다음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기 또 와요 시간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직접 일단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 좋다면은 뭐 인턴을 하시든지 어떤 사기업에 있는 선배님들로부터 얘기를 듣는다든지 공기업이 좋다면은 공기업을 진짜 정말 열심히 1년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해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공기업을 가서 맞지 않으면 다시 나와서 다른 거를 시도하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과정 속에서 뭐 30대나 40대에 이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곳에 안착하면은 그걸로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점도 이제 본인이 항상 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내가 거기 갔을 때 아니었을 때 다른 거를 시도할 때 꼭 그게 어느 정도 받침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시도해보고 틀리다면은 또 돌아와서 또 다른 걸 시도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시행착오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되 기본적인 거는 깔아놔야 된다. 네 항상 열심히는 본인이 지금 안 깔려 있더라도 또 말할 시간도 있어요. 괜찮아. 너무 그렇게. 화끈한 생각 같습니다. 왜냐면 이 두 분은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모범생들이었고 나는 한동안은 모범생이 아닌 시절이 있었거든요. 인생은 시행착오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이제 100살까지 살 거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 네, 하여튼 자기 선택에 성실하라는 그런 생각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의 선택에 성실할 필요가 있다. 그럼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창업이 또 이슈지 않습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창업을 해서 아까 교수님 말처럼 시행착오를 겪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일단은 직장 생활을 해보고 그때 가서 창업을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친구들한테 혹시 해주실 수 있는 소원 있나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먼저 창업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게 나을까? 아니면 직장 생활해서 충분히 인간관계도 쌓아놓고 좀 뭔가 인생에 있어서 노련했었을 때 그때 창업을 할까? 이런 두 가지 선택지를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혹시 조언 같은 거 있나요? 나는 만일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당장 어떤 창업할 아이템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질문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창업과 취업을
두 가지 선택의 길이라 생각하고 나는 창업을 할래 해놓고 그때 아이템을 찾는 경우가 있어. 난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창업을 한다 그럴 때는 결국 그 시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산업이 어떤 쪽으로 예를 들면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벤처 투자 많이 창업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 교수님 전문가이시기 잘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할 때니까 정부가 거기 투자를 많이 하고 시장이 많이 형성될 때니까 거기 창업을 해도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창업이라는 길을 가겠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이상한 얘기 아닌가. 내가 창업이라는 할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은 모르겠는데 창업과 취업을 두고 선택을 둔다는 것은 조금 나는 그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나 그냥 막 얘기 막 합니다 나는. 한 교수님의 그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할 만한 어떤 아이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열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뜻이 맞는 완전히 혼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뜻이 맞는 친구들하고 팀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시장 조사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한 후원자들도 구했어요. 주위에 뭐 그래가지고 이거는 확신이 있을 때 그렇다면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라면은 당연히 이제 많은 경우가 또 창업의 많은 경우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을 쌓고 어떤 니치 마켓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회사를 나와서 또 그 회사에서 뭐 지원해주는 어떤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창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창업도 있을 것이고 이미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늦다 하는 그런 창업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준비된 게 있지 않으면 천천히 생각해도 기회는 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어쨌든 준비 과정에 그렇죠.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게 필요한 걸 수도 있고 뭔가 경험을 해야지 내가 니즈를 알고 창업을 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창업과 취업을 비교한다는 게 사실 그게 가능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창업. 이게 본질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창업이냐 취업이냐 이게 길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꼭 창업을 해야 되는 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취업을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취업을 하고 갔다가도 이거 내가 꼭 창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겠죠. 그 두 가지는 하나의 얼터너티브라기보다는 지금 내 상황에서 주어지는 선택지로서 금방 고민이 날 것 같은데 그냥 추상적으로 취업이냐 창업이라는 생각은 좀 서로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아마 나한테 주어진 어떤 선택이 있는지는 아마 질문하는 사람이 자기가 제일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한 게 자격증 관련한 질문이 많았어요. 경제학부생인데 과연 이제 경제학부생이 좀 손쉽게 딸 수 있다던가 아니면 경제학부생들이 그런 자격증을 가졌을 때 나중에 메리트가 될 만한 자격증 있으면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으십니까? 자격증 추천. 그런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 관련 질문.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언제 따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되게 많고 어떤 자격증 따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 질문을 이제 받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이게 자격증이라는 게 분야마다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많이 생각하는 자격증이 아마 영어에 관한 그런 점수, 영어 점수를 많이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컴퓨터 기본 뭐 능력이라든지 무슨 이제 뭐 한국사도 있고 뭐 한자도 있고 뭐 우리말도 있고 그런 거가 일반적인 제너럴한 어떤 자격증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에서는 조금 이제 필요한 그런 자격증들이 조금 있죠. 뭐 금융 무슨 금융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자문을 하기 위한 자격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좀 자격증이 조금은 더 가치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심지어 영어 시험 같은 것도 그거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기업에서 일하는 인턴 경험이라든지 현장 실습 경험이 심지어 영어보다도 더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내가 지금 현장 실습이나 인턴 어떤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취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시험, 뭐 영어, 토익 점수가 있고 그러면 나는 아직 지금 토익 한 번도 안 보고 내 생각에는 700점대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일단 이번 여름 방학은 저 토익 점수 올리는데 올인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어떤 경험을 쌓아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이제 커리어가 하나의 어떤 주제 하에서 조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자격증을 땄는지, 왜 이런 경험을 했는지 하는 거를 여러분이 쭉 써내려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어요 하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예전부터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격증이 지금 지원하는 어떤 직무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건데, 자격증하고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하고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그걸 위해서 들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한 몇 년 전에 그 저기 LG인가 어디에서 그 인사 담당 임원이 인사 담당 과장이나 차장 정도 되는 분이 이제 와서 해준 얘기인데, LG 그쪽에서 그때 그 수출권이 있어가지고 일본과의 무역을 담당할 사람을 신입사원을 하나 뽑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런데 전국의 주요 대학에 일본어학과, 무역학과 그런 학생들이 다 지원을 했대요.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뽑힌 학생은 부산에 어느 그렇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대학에 전공도 일어과가 아니고 그냥 무슨 인문사회 쪽에 어느 학생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뽑혔냐 봤더니 그 사람이 4년 동안 했던 아르바이트가 엄마를 도와서, 엄마가 자갈치 시장에서 이거를 해산물을 이제 파셨는데 일본인 고객이 유독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도와서 4년 동안 저는 일본인 고객하고 일본인 고객 수십 명에게 항상 해산물을 붙여드리고 이제 오고 그러면 항상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일본어도 이렇게 따로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생활 일본어 그런 걸로 제가 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이 그 일본 무역 담당 그 직원으로 뽑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어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경험하는 게 더 이제 중요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왔던 학생도 이제 후배들에게 강조했던 게 여러분이 무슨 자격증을 준비해서 내가 언젠가는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말고 먼저 좀 부딪힌 다음에 이거에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이 쓰는 자기소개서에
왜 이 회사에 지원했고 그동안 준비한 게 뭐였는가가 하나의 구슬이 실에 꿰인 것처럼 이렇게 엮여질 수 있으면은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거는 좀 아쉬운 시간으로 남을 수가 있다. 준비했던 시간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잘 봤어요.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 그 우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제일 이상적인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먼저 알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뭔가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고 싶어하는 분야를 사실 잘 아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안다면은 준비하고 만약에 모른다면은 저는 자격증은 그냥 따기 쉬운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는 크게 변별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요즘은 아예 그렇게 모르는 상황이라면 정말 어려운 시험 남들이 뭐 몇 년을 공부해야 되는 시험 이런 시험을 차라리 준비하는 게 오히려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몰랐을 때 어느 방향을 할지 모르지만 그 시험을 내가 통과한다면 그건 어쨌든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차선책은 아마 좀 어려운 변별력이 좀 주어지는 이런 시험을 차라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그런 시험 한두 개 정도만 뭐 추천할 수 있으실까요? 뭐 회계사나 아니면 금융연구원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중급 이상의 테셋도 저는 정확히 그게 난이도나 변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금융 쪽이나 보험 쪽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초급은 사실 변별력이 없고 중급에 좀 정말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필요한 시험을 차라리 내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없을 때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다면 그 방향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지만 네. 차선으로는 네. 좀 어렵고 변별력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다. 고민일 때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자격증이 운전면허증밖에 없었어. 뭐 할 자격이 없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 없지만 그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우리가 잘할 때는 외국 저는 이제 국제 통상 쪽 전공이니까 아무래도 그 해외 출장을 많이 가고 해외를 많이 다니는 편이라서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던 시절에서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나가보면 아시지만 지금은 상당한 코리안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자격증이 필요 없는 것이 사실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사실. 나는 조금 막연하게라도 내가 일할 곳이 적어도 앞으로 한 5년, 10년은 굳이 한국에 살지 않아도 되지 않나? 내가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에서 살면 어떻고 싱가포르에 살면 어떻고 인도네시아면 어떻고 미국이면 어떻고 유럽에 어떻고 나라는 어떠냐 이거지. 그러니까 코리안 프레임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좀 제대로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그럼 당연히 옛날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좀 보여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막연하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 조금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안 하고가 자기의 오퍼추니티를 이 범위를 달리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은 한국에서 안 살아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잡을 더 설치하는 게 좋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영어 때문에 바보처럼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화도 잘하고 뭐 우리 성적도 좋은데 내가 우리 1학년 학생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를 성적도 괜찮아 가는데 읽혀보고 해석시켜보면 해석이 안 돼. 요새 시대는 무슨 해석이 필요하냐 뭐 회화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당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서를 보고 문서를 해석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할 일이지 앉아서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낼 건 아니잖아요. 회화하면서. 그러려면은 나는 다른 자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들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영어 문법서라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 대학 다닐 때. 안 그러면은 내가 영어 잘할 것 같은데 엉뚱한 곳에서 내가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
그거는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가능성을 그렇게 넓힌다 보면은 싫긴 하겠지만 그런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그런 기초적인 영어 실력을 좀 갖추고 그러니까 문법을 정리를 잘해도 뭐 토익 성적도 빨리 올라요 사실은. 그걸 바로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준비를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좀 범위를 넓혀보라. 외국 기업까지. 그럼 외국과 살아도 되잖아. 그렇죠. 그럼 경작부면 경작부 프리미엄도 있는데 그렇지. 거기다가 한국인 특히 프리미엄도 외국은 있으니까. 그렇죠. 외국은 그렇지. 한국인이 좀 인정을 해주면 일 잘할 것이다. 그럼 그렇죠. 근데 거기다 경작부면 한국인인데 경작부면 더 잘하겠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는 외국에서 그 직장 사는 사람이 있고 특히 조금 지난 얘기지만 교환 학생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아예 머물고 거기서 취직해 한 분은 나한테 전화 온 적이 있어요. 한 10년 좀 전 얘기인데 교수님 이제 교환 학생 끝났는데 한국 들어가야 되느냐 물어보더라고. 밤에 전화. 왜 그러냐니까 여기서 학교를 더 다닐 수 있고 잘하면 취업도 가능할 것 같아. 호주로 간 친구인데. 그럼 내가 그 답을 그렇게 했어. 여기 누가 너 기다리냐? 필요 없다. 그럼 오지 마. 내가 그렇게 그래서 거기는 내가 잘 예를 드는 케이스인데 그 친구는 여학생이었는데 대만계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대요. 와. 오. 그렇게 좀 진취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해요. 실제 외국 기업은 자격증 같은 거뭐 쓰는 란 같은 게 좀 별로 없고. 그런 거 어디 있어? 그게 진짜. 와. 인터뷰로 끝나는 거죠. 자소서도 뭐 자소서에 그런. 경험 아마 외국계면은 더 경험이 중요할 거예요. 경력 말씀을 네, 어떤 경험을 했느냐. 뭐 인턴 경험 이런 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거를 많이 인터뷰를 잘하면 돼요. 지금 많은 학생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커리어 개발센터 가서 그 저희 한 3년치 선배님들 취업 리스트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되게 좀 공직에 많이 진출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걱정인데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배들이 혹시 그 학벌 때문에 받는 뭐라고 해야 되지? 디스카운트라고 할 때 차별 같은 게 혹시 있을까 걱정이 돼서 공직에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닐까? 혹시 교수님들 이제 제자들 중에서 실제 그런 차별을 뭐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공공 부분을 대학원 출신들 얘기하는 건가요, 그죠? 그런 거 아닌가? 대학원 출신. 저 전문직도 많고 그냥 공사 뭐 그것도 많고 공무원 되신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그건 블라인드 테스트가 철저히 진행이 되는 분야잖아요. 아니 요즘은 사기업은 들어가 보면 누가 제일 대접받나?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대접받아요. 물론 거기도 뭐 학벌이고 파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일본 파벌이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큰 파벌은 없다. 취업에 불리할 있게 정도. 있겠죠. 세상 사람 다 있겠지만은 네. 그런 걸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경제학부 출신이 공공기관에 이제 많이 지원하고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이 경제학 그 시험 자체가 그렇죠. 하나의 이제 진입 장벽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는 경제학 시험이 있고 공기업에도 경제학 시험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경제학과 출신은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시험이 있는 그런 거기에 많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 선배 중에는 세무사라든지 그 세무사 시험을 패스하면은 그런 쪽에 세무 관련 그런 쪽에 이제 그 종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 쪽에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그 경제학 성격이 좀 그쪽하고 좀 맞아요. 왜냐하면은 경제학에서는 뭐 공공경제학이란 과목도 있고 조세론이란 과목도 있고 그렇듯이 이제 공공정책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쪽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대학원을 온 친구들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가는 데가 전부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에요. 또는 정부 출연 진흥원들. 거기는 다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원은 이제 경제학에서 어떤 좀 분석하는 능력을 더 키워가지고 연구소는 뭘 계산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은 국책연구원에 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잘 진출하고 있고 이제 소문도 잘 나서 우리 학교 대학원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학생들도 질이 우수하고 왜냐면은 내가 다른 학교 교수님들 만나면 내가 다 이게 자랑을 하는데 다른 우리보다 좋다고 하는 대학교도 대학원들은 다 학력 어디서 오는 모르는 학생들이 많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과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대학원이 학생들 자질이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렇게 봐요 사실. 그래서 그 사회 진출도 잘 하고 있어서 나는 우리 석사과정 대학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숨겨져 있는 보석이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요. 다른 대학교도 인정하시는 편입니까? 그리고 다른 대학원은 중국 학생 없으면 안 돌아가요.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누굴 차별하자는 얘기 아니고 우리 학교 대학원은 많이 안 가니까 자꾸 이제 외국 학생들이 쳐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대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의 100% 가까이 우리 학부 학생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깜짝들 놀래요.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아주 큰 대학,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BK21이라고 있거든요. 그 대학원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하는 대학이 뭐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뭐 성균관대학교 그 정도의 어떤 큰 대학 이외에는 대학원 운영 자체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인데도 대학원에 신입생이 이번 학기에 뭐 3명이다. 근데 3명이 전부 중국 학생이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 들으면 우리가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입생이 뭐 6-7명이 다 자대생이다. 그러면은 그런데 계신 분들이 잘 믿지를 않죠. 믿지를 않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왜냐하면은 대학원은 되게 조금 뭐 또 다른 대학으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왜 한양대 에리카는 자대 대학원으로 해서 진학을 했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취업들을 잘하느냐 그런 우리 거가 김현규 교수님을 포함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헌신적인 정말 다른 교수님들이 그래. 그거는 자기들이 봐도 이 소속 교수님들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도 그렇거든. 너무 과찬을 아, 정말 해주시는데 한 교수님 또 우리 류 교수님 모두 우리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저는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겠다는 학생들이 없어서 대학원 학생들이 없지만 그래서 자대 학생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훈련도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태로 그럼요. 사회 진출을 하니까 더 능력을 많이 받겠네요 앞으로. 대학원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은 대학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3학년 2학기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대학원에 필요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4학년 때 미리 1년 동안 좀 들어둘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계량 경제학이라든지 무슨 계량 2라든지 계량과 관련된 과목들 그런 것들을 미리 들어두면은 대학원에 와서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은 한 3학년 2학기나 늦어도 4학년 1학기에는 해야 돼요. 교수님은 뭐 딱히 에리카 출신이 사회에 잘 진출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좀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온 지 1년이 아직 돼가지고 저는 아직 학생들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어본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대기업 요새 들어가고 싶은 대부분의 기업은 다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블라인드로 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뭐 들어갔을 때 능력을 더 기업이 어쨌든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학벌로서 그게 뭐 차별을 어느 정도 하지
그럼 교수님 혹시 어느 대학원 좀 알 수 있을까요? 에리카. 네. 에리카십니까? 대학원이 네. 하고 외국에서 온 거예요. 아, 그 외국 그 학생들하고 비교, 외국 학생들하고 네. 에리카 학생들하고 비교하면 뭐 수준 정도 차이. 네, 저는 그거를 되게 와서 가르치면서 되게 잘한다고 에리카 학생들이 되게 잘한다고 느꼈고 좀 실력은 충분한데 좀 미국은 사실 기회가 훨씬 우리나라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취직이 잘 되는 거지. 뭐 미국 학생들이 우리 학생보다 더 뛰어나서 그렇게 막 취직이 막 기회가 다양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충분히 저희 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잘한다. 내가 다른 학교 교수님들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자랑하는 게 우리 학교 대학원 커리큘럼은 그냥 미국에서 어느 대학교 석사 같은 모두가 사실 수준이 더 높지 사실은. 우리도 지나치게 어렵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대학원이. 오히려 좀 그렇지 않나요? 미국. 네, 뭐 수업 커리큘럼도 넣고 컴퓨터 프로그램 다루는 스킬들도 다 더 뛰어나요. 그게 완전 기술을 하나 익혀나가지. 아, 외국 애들 데리고 오면 쌤이 안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네. 몰랐던 사실을 알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돼. 네네. 자부심을 시청자분들, 앞으로 녹화분들을 녹화물을 보실 분들은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수업 팁. 이제 많은 신입생들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전공 수업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수업 혹시 이런 것들 있나요? 경제학부. 여기 교수님 거 들으면 돼요. 농담이고. 네. 그거 이제 착각인데 다른 예를 들면 경영학과와 비교하면 경영학과는 사실은 과목들이 분자가 다 따로따로 해요. 근데 경제학은 쉽게 말하면 경제학 원론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디딤돌로 밟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듣든 모든 과목이 연결돼 있고 우리 경제학 교수님들은 전공하고 상관없이 하는 랭귀지가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듣든 그것은 경제 원론에서 나온 많은 분야들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점점 더 심화시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과목을 듣고 안 듣고는 그렇게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진출을 하려고 하는 분야와 좀 맞는 과목들을 좀 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부를 나왔지만 나는 기업에 가서 일하고 싶고 내가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록 경영학부 복수전공이나 다중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케팅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좋은 게 경상대학이 이제 경제하고 경영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할 때는 바로 경제학 가르치고 옆방에서는 마케팅 가르치고 그 옆방에서는 파이낸스 가르치고 뭐 그 옆방은 어카운팅 회계학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대학 같으면은 건물이 달라요. 사회과학대학하고 경영대학이 뭐 20분 떨어져 10분 걸어서 10분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학생들이 못 듣거든요. 그게 사실상 상당히 저항감이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뭐 20분 걸어가서 듣고 그 다음에 또 20분 걸어 딴 수업 듣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유리한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진로하고 관련된 과목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마이크로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 중에 소프트웨어 대학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단과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빅데이터 마이크로 전공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대학에 가보면은 거기도 이름이 비슷한데 거기 통계학과가 있거든요. 통계학과가 있어가지고 무슨 또 빅데이터 비슷한 그런 정확한 이름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 또 마이크로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나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비록 경제학과 출신이지만 나중에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대학의 빅데이터 과목도 듣고 자연과학 대학의 통계학과에서는 빅데이터 과목 제가 한양대에서 오퍼하는 빅데이터는 다 들었습니다. 이러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지식 축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거를 넓혀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여러분의 전공 필수도 줄여줬고 전공 핵심 부담도 줄여준 거거든요. 학교가 여러분이 조금 더 넓게 생각하라고 그런 거를 잘 학교의 취지를 이해하고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와 관련된 수업을 들어라. 듣는 게 중요해요. 네, 과에 상관없이 단과 대학에 상관없이 이거 관련된 질문도 있어서 그 공공경제학, 게임이론, 국제경제학, 계량경제학, 환경경제학 어떻게 보면 저학년들한테 되게 생소하게 들리잖아요.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업이 이거 관련돼 있을까? 좀 이런 거를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할 학생은 과목 개요를 보면은 계량 경제학이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듣고 나는 환경 단체에서 일하고 싶다. 나는 뭐 기업의 어떤 환경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환경 경제학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뭐를 하고 싶은가와 관련해서 수업 개요 필요한 그런 과목을 수업 개요서를 보고는 자기 성적표에다가 그렇게 쌓아두면은 그 설명이 되잖아요. 수업 자네는 왜 여기에 지원했나? 저는 옛날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환경 경제학 그 다음에 무슨 다른 단과대학에서 제공하는 환경 뭐 실습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다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진정성이 있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넓혀서 생각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진로에 관련된 것 수업 개요서를 통해서 예. 찾아서 네 감사합니다. 전공 추천해줄 만한 수업 추천은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뭐 그쵸, 이시와 거시를 일단 들어보면은 크게 이제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조금 다르고 내가 그래서 금융 쪽을 더 좋아한다고 느끼거나 어떤 나라 단위에서 분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나는 어떤 가구나 이렇게 작은 유닛을 보고 좀 더 이렇게 자세히 그쪽의 행동을 보는 게 관심이다. 그러면 미시경제학 쪽과 관련된 그런 수업들로 이렇게 해서 조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저희 인터뷰 끝나는데요.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하고 그 학부생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전문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관련 뉴스들이 많이 보이던데 이에 대한 고견을 이제 듣고 싶다고 한 분께서 짧게 이제 한번 이 교수님이 네. 이한필 교수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는 판단이 있고 있더라도 언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조금 더 늦게 생각해도 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높아진 건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불렸으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 생산력이 굉장히 확장되다 보니까 돈이 웬만큼 불렸어도 쉽게 말해 수요 공급에 따져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생길 정도로 사실은 전 세계가 생산력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을 별로 안 했는데 이게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생산력을 초과하는 화폐 공급이 이루어졌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힌트가 특히 뭐 미국 연준을 FRB를 통해서 조금씩 힌트가 나오고 있는 듯한 분위기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지금 한국은행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여전히 부정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내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바로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되니까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에는 이 얘기가 하반기. 어차피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예감은 들어요. 나도 뭐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경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미국이 되었든 한국이 되었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으면은 어쨌든 통화당국으로서는 선제적으로 그것을 금리를 통해서 조정하려고 애를 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느낌으로는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적어도 몇 달 전보다는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는 것이 이제 지금 판단입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신입생, 저는 개인적으로 신입생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고3 3년 동안 기대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저희도 죄송스럽고 아마 교수님들도 되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취준생들도 물론 취업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으니까 힘들겠죠. 혹시 그 두 분 신입생과 취준생들에게 혹시 뭐 조언, 응원 이런 한 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나 목이 아파서 좀. 1학년 작년에 IC PBL과 비정설계를 하면서 작년 이맘때에는 빨리 우리 좋아지면은 가을에 식사라도 하자 이제 그랬었는데 그 약속도 못 지키고 또 올해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데 이제 1, 2학년 때 못한 거가 조금 이제 한 2학년 다음 학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이렇게 학생회에서 오늘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줬는데 앞으로 학교에서도 또 여러분에게 못다한 어떤 만남의 기회, 못했던 그런 만남의 기회를 많이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취업과 관련해서도 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면은 그러면 다시 시장이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또 잘 준비를 해두고 항상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미리 힘내서 미리 준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네. 네, 저도 뭐 에리카 학생분들 많이 만나보진 못했지만 만나본 학생들 모두 다 잠재력도 있고 되게 뿌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긍정적이고 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1회 1비 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제 본인을 믿고 열심히 본인의 길을 간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원하시는 꿈을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힘내시고 꼭 학교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니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 특별한 얘기는 없고 우리가 그걸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뭐 신입생이든 학년 상관없이 난 학생들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개별적으로 우리가 내인 집합금 사명 집합금지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뭐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 세 사람도 좋으니까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주면은 내가 학교 오는 날 또는 어디서든 우리가 물 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오퍼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요.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먹고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한 50년 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손자를 보고 이런 시절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겪지 않고 지나갈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겪을지 몰랐어요 사실.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세계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고 억울한 점도 있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 보면은 한 세기에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건 속에 있다 생각하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것이 가져주는 여러 가지 또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너무 긍정 마인드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잘 관찰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관찰하는 것도 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리 얘기를 해서 시청자분이 좀 줄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봐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혹시 교수님들이 이거 좀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에게 치킨 한 마리씩이라도 선물을 주시면 어떨까? 몇 마리일까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아까 많이 있었는데 여기 라이브랑 여기 라이브 합치면 해서 한 2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막 다는 못하고 선착순으로 한 6분 정도는 두 마리씩 괜찮습니까? 네. 그럼 빠르게 지금 합번 남겨주시면 그 교수님 제가 확인해서 교수님들께 진짜 연락드릴 수 있을까? 그래도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는 보신 분들 빠르게 이제 댓글로 이제 합번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교수님들이 선물해주신 치킨 선물 사고 오래도 친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편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뭐 네, 나는 그건 안 되는데 계좌 이체해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